박건찬 작가는 평화동 119번지에서 태어나 서부초등학교, 한일중학교를 거쳐 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1988년 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일본 동경도립대 법학대학원 졸업, 202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1988년 서울청 배고전경대 소대장을 시작으로 울릉경찰서 경비과장, 경북경찰청 청송경찰서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장을 역임했으며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 경북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쳤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자치경찰 특별자문역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 내 이름 부르시던 목소리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사진 속 우리 바라보니 그때는 아주 평범했구나. 생각만 해도 내 맘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내 얘기만 듣고 가세요.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한 평생을 나 기억할게요. 내 말 듣고 가세요.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요.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언젠가 당신 얼굴 잊어버릴까. 내는요 여기 남길랍니다. 사실 오늘 이 북콘서트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요 책 제목이 인절미 20개와 물 10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책 제목을 딱 지으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에 대한 얽힌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듣게 됐습니까? 인절미 20개 물 10컵. 제가 사실은 이제 경찰대학 입학을 할 때는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국영수고 2차 시험이 체력 검정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좀 이래 뭐 배도 나오고 좀 몸무게도 있고 제가 지금 73kg 나가는데 그때 당시 몸무게가 아주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52kg 정도 나갔는데 그 2차 시험에 커트라인이 53kg입니다. 그래서 1kg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체력 검정을 갈 때 그 검정장이 경찰대학 용인에 옛날에는 경찰대학에서 치러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갈 때 그 보따리를 뭐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보따리에 도시락 들은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밥은 먹어야 되겠거니. 그래 체력 검정할 때 이제 몸무게 측정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끌고 조용한 데로 가시더만은 그걸 끌으시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인절미 20개였습니다. 그래서 인절미 20개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물을 10컵을 먹었습니다. 10컵 먹고 몸무게를 단기간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몸무게 측정하러 가라. 그래서 이제 측정하러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혈압 측정이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물을 열컥 먹으니까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2차 측정 기회를 주겠다 해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그럼 수업 보면 안 되잖아요. 몸무게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소변 절대 안 봤죠. 그 몸무게 또 빠지니까. 그래서 소변 보러 가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혈압을 통과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52.8kg 나왔습니다. 그래서 0.2가 부족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측정하는 분이 야 임마 경찰대 들어가서 삶아있죠? 이래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절미 20개 물 10컵을 왜 제모로 잡았는가 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부정입학생이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인절미 어머니가 해주신 인절미 20개 물 10컵을 먹지 않았다면은 그 이후에 저희 33년의 경찰 생활은 없었을 것이고 또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경찰이라는 그 전환점을 만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사실은 인절미 20개와 물열컵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절미 20개와 물 10컵으로 할지 아니면 박형산의 막내 아들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형산의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이 딱 왔을 때 아마 주위에서도 강하다는 느낌이 막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 제목을 그래도 과감히 버리시고 어머니를 택하셨는지 아버지를 부르시고 어머니를 택하셨습니다. 예, 사실 저 제목을 이제 박형산의 막내 아들로 하였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셨습니다. 직업이 굉장히 좀 엄격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막내지만은 뭐 저한테 뭐 이래 크게 뭐 소리지고 그런 거 없지만은 워낙 또 아버님이 체구도 크시고 해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이제 엄하게 느껴졌는데 어릴 때 제 이름이 박자, 근자, 찬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나가면 어른들께서 저보고 평화동 제가 119번지 깜디 동네인데 가면은 전부 다 저보고 박형산의 막내 아들 왔다. 그래서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서 뭐 아버지를 선택했느냐 어머니를 선택했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제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는 아마 어머니에 관한 그런 추억이 더 크지 않았나 싶고 그저 아버님 어머님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컥 좀 눈물이 났는데 누구에게나 다들 뭐 여기 계신 분 또 우리 예 우리 저 사회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형산의 막내 아들로서 살아왔고 또 인절미 20개 물 10컵을 먹고 경찰관으로서 33년을 살아왔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한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약 한 마리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야 갑자기 또 우리 옛날의 추억을 사실 이 종이학이라는 노래는 우리 작가님이랑 저랑은 딱 제가 2년 후배거든요. 2년 후배니까 그때 같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학이라는 노래는 불의 명곡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책에 보니까 이 종이학에 대한 또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좀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성 친구를 사귈 기회도 없었고 또 사귈 뭐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이제 항상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와서 좀 공부에 전념해서 저는 좋은 대학을 좀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야간 학습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아주 엄격한 얼굴로 야 막내야 일로 들어와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까 저 뭐 그때는 종이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 비닐이라 저 투명한 어떤 이 통 안에 저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종이학이 그때 당시 1000마리 주는 게 그거였죠. 1000마리가 들은 제가 세리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999개였을 겁니다. 세리 보지 못했는데 그걸 이제 떡 넣어놓으면서 이놈의 새끼가 공부하라고 그랬더만은 가신 하나 사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깃방매를 탁 때리는 겁니다. 저는 불이 번쩍 났어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종약하면 굉장히 우리 아름다운 추억 아닌가요? 갑자기 종약에 왜 싸대기가 나옵니까? 그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가 앉아라 그랬더만은 깃방매를 한 대 때리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여학생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그 여학생이 종이학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전달하러 어머니한테 전달해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장 버리라고. 그 기사대 한 대 맞고 안 버릴 제가 있습니까?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죠?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사모님 일단 이거 좀 와 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신앙송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괜찮나요? 네. 내 작은 하루는 빛바랜 낙엽 속 무은의 날개를 타고 여인 가지 허공을 젓는다. 못다 붉힌 입을 몰래 접던 어느 침침한 골목에서 심한 아리를 하던 지인을 생각한다. 그땐 훌쩍 스치는 인정으로 노을 담은 강변을 걷는다. 훈훈한 태양빛 함께 가늘게 응을대는 화음, 세월 아득한 송신을 찾는 내 작은 하루는 한껏 계절을 씻고 있다. 힘겨운 사색 속에 내내 죽고 있던 하루는 낙서로 갈겨지고 겹겹이 채색한 어느 행인의 후회 없는 삶.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그 내용을 알겠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시를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하면 왜 우리 다른 학교 여학교나 남학교에 가면 학예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시화전 이런 거 있으면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시를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에 대한 얽힌 사연이라도 있나요? 사실은 이 시는 좀 슬픈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지어본 시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좀 시를 지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2학년 때 그 성의여고 백합관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백합관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시화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출품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시를 짓게 된 연유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래 병 생활하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한 5년 6년 하셨죠.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빈 공간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앓고 계셨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공간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시로 표현하고자 제가 쓴 시입니다. 이 행인이란 분은 저희 아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걸어온 어떤 생을 좀 생각하고 워낙 투병 생활을 좀 힘겹게 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많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시로서 우리 아버님 좀 홀홀 털어버리고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래서 시로 해서 제가 한번 출품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안에 책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또 제가 살아봤던 부분이랑 매치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정 교수님을 좋아하는 게 이런 점이거든요. 저하고 참 유사한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젊었을 때 제가 친구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친구 왔다고 술을 같이 주는 게 저도 엄청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네, 저는 엄청 한 번도 게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애들 제 아들 친구들 오면 술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작은 아이가 술을 엄청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생활도 이제 한마디만 더 여쭤봐도 될까 싶어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 안에 보니까 그 책상이랑 뭐 재봉틀이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아시는 분은 또 그걸 보고 엄청 이렇게 많이 자기는 공감이 돼서 많이 뭐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우리 계신 분들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시죠. 자전거 살 돈이 없어서 항상 그 낡은 자전거, 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왜 그때 당시 갈비씨 자전거 그러죠? 좀 잘 빠진 그 자전거가 너무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한 폼 내가지고 여학생들 그 버스 중에 서 있으면 한번 쫙 지나갔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갈비씨 자전거 갖는 게 꿈이었고, 재봉틀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아버님이 병원 드시기 전까지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잤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안방에 보면 재봉틀 그거 아십니까? 이거 누르면은 하는 그 재봉틀을 이제 넣고 편편하면 제 책상이 되는 거죠. 그 재봉틀 의자가 둥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게 제 의자가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 그 재봉틀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공부한 책상이 재봉틀이었습니다. 예.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안은 놓여 있었네. 유리병 아무도 깨뜨리질 않네. 모두 다 모른 척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병. 오늘 이걸 기획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에 녹여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매치를 시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리병이라는 노래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아마도 우리 작가님한테는 조금 이 유리병이라는 노래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다가온 노래입니까? 그 제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일반 대학하고 달리 정식 입학식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가입교라는 겁니다. 가입교가 있구나. 가입교 한 달은 뭐냐 하면은 훈련만 시킵니다. 그때 당시 경찰대학은 군대식 교육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월 1일이 가입교 입학하는 날이었고, 그 2월 1일 가자마자 머리를 빡빡 깎이고 뭐 전투복을 주디만은 뭐 그때부터 막 훈련을 시키고 뭐 막 뱅뱅 굴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월 9일이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못 가보고 그 안에서 통제된 생활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심 때 이제 교내에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마침 2월 9일 그때 흘러나온 노래가 이 유리병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딱 집합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저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선배가 다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 실시. 오리걸음 모르시죠? 그 한 200m를 오리걸음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음악은 유리병이라는 음악입니다. 학교 생각은 나죠. 졸업식 때 지금 친구들은 모여서 뭐 이 밀가루 덮어씌고 할 거고, 좋다고 뭐 사진 찍고 할 건데 나는 여 와가지고 오리걸음 하면서 밥 먹으러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저는 그 쭉 보면서 어떤 글귀가 굉장히 좋았냐면요. 남자라면 신에게 슬픔 없는 인생을 요구하지 말고 오래 견디는 용기를 달라고 하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졸업할 때 우리 작가님이 경찰대학교 졸업할 때 아마 이게 쓰여 있던 그런 글귀였던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졸업 앨범에 이제 경찰대학 졸업 앨범은 한 페이지에 자기애란을 이제 꾸미게 돼 있습니다. 각자가. 근데 제가 제일 위에 쓴 문구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뭐 명언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의미로 썼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경찰대학에 와서 또 경찰대학 와보니까 동생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게 야 내가 김천이라는 소도시에 와서 얘들 사이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졸업할 때는 또 이 경찰대학 내에서 제가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진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에게 슬픔 없는 인생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걸 견디낼 수 있는 용기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겠다. 그래서 내가 경찰의 총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 단어에다가 제가 표현한 거죠. 예. 제목을 지을 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절미 20개 하고 또 하나 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박경사의 막내 아들.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후보군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건 고장난 지퍼라는 겁니다. 고장난 지퍼. 야 이건 쫄깃쫄깃한 얘기예요. 쫄깃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연애 얘기. 자 그래서 자 고장난 지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실까요? 고장난 지퍼 참 추억이 서린.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평화시장 아시죠? 평화시장에서 이제 잠바를 하나 사줬습니다. 지금처럼 이래 잠바가 뭐 아주 겨울용 잠바가 이래 두툼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잠바죠, 잠바 자꾸 달리는. 그때는 또 그렇게 입어도 춥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대학을 가서 제복을 입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4학년 때 어느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이제 계속 제복만 입고 봤으니까 얼마나 저를 멋있게 봤겠습니까? 제복발이 좀 봤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듣기 싫어요. 저 2명 나가잖아, 2명. 그 얘기니까. 자, 그거 나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관서 실습이라는 걸 갑니다. 제가 이제 구로소에 관서 실습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서울역에서 좀 만나자라고 해서 제가 입고 갈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입는 사복 그 잠바를 입었는데 마침 지퍼가 고장난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경찰복을 이제 이거 계급장을 다 띄고 입고 그 잠바를 입고 이제 서울역에 갔는데 서울 가서 그 여성이 기다리게 갔는데 굉장히 뭐 금방 알아보고 아주 반갑게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그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예. 가서 이제 제가 누구다 하니까 이 여성이 제 손을 끌고 그때 서울역 옆에 소공동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골프였는데 잭 니클라우스라는 잠바를 하나 사주는 거. 그때 굉장히 비싸서 한 20만 원 한 거.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뭐 한 40만 원 예. 저는 진짜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야, 이 여자는 잡아야 된다 내가 이거. 이제 앞으로 내가 공무원 생활 하려면은 이 재력 있는 여자를 잡아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니까 그러면 속은 거네. 근데 잭 니클라우스 하나에. 진짜 평범한 진짜 좋네요. 평범한 집안의 그였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왜 나를 못 알아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오는데 거지 새끼 한 마리 오는 줄 알았다. 거지 새끼 한 마리 오는 줄 알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사실 제가 여기 고향의 노래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판인 종로 경찰서장까지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울산 청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고향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어요. 곳곳에, 책 곳곳에. 그래서 제가 고향이라는 부분이 우리 작가님한테는 단순히 어떤 그 금이 한양할 그런 곳인지 아니면 어떤 곳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조금 특별한 얘기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누구나가 고향의 의미는 굉장히 아련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는 너무 고향에 오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졸업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졸업하고 이제 배치받을 때 저는 경북에 오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말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요? 말은 나면 제주도. 서울은? 사람은 서울. 서울 가서 근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갔는데 그럼 내가 승진해서 반드시 내 고향 가겠다. 경감 승진했는데 1번지로 제가 경북을 지원했는데 어디 가시냐 아십니까? 울릉도 갔습니다. 울릉도. 울릉도 보내다. 왜 울릉도 갔냐니까 나이 제일 어리다고 울릉도 보내. 그 총경 달고 다시 경북을 지원했는데 청송경찰서 보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상황실장 지금 윤재옥 윤재옥 상황실장이죠. 지금 그 우리 부모님 선대위에 그분이 저를 청송으로 보내더라고요. 김천이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그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이 지방청장 할 때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청장 마지막 임기에 제가 경북청장으로 와서 제가 취임사에 한 말이 있습니다. 취임사에 돌고 돌아서 너무 험난한 길을 제가 왔다고. 그때 당시 뭐 김석기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좀 이 정부의 적폐로 찍혀서 참 힘겹게 제 고향에 와서 근무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고 고향은 저한테는 과거고 또 현재 제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곳입니다. 예. 옛날에는 파출소장이었죠.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파출소장부터 경위부터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휘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리더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리더로서의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덕목 짧게 정말 딱 한 번째 한다면 뭘 것 같아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좀 아니 길게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그 리더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부적인 리더십과 내부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걸 이제 슈퍼 리더십이라고 보통 학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뭐 이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갈라치기 하잖아요. 네 편, 내 편. 그걸 하지 않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외부적인 리더십의 첫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저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 어떤 개혁,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 변화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철학과 그 다음에 비전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건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 사실 그 방금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23년 전 얘기가 또 들어있어요. 23년 전에 그 새 물결을 일으키면서 막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사실 수사과장으로 가기 23년 전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그게요. 네. 제가 뭐 하여튼 좀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빨리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경정을 승진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경북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희 이제 처갓집이 대전입니다. 한 번은 대전을 가자. 그래서 이제 대전을 지원했죠. 대전을 지원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지방청장 285라고 경찰청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오는 놈 중에서 경정급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고 젊은 층 중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장 번화한 도시가 그때 당시 동부경찰서인데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과장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보고 어느 백을 썼느냐, 뭐 네가 박형산의 아들이라서 뭐 형사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뭐 저는 백 쓸 줄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는 잡혀가서 이제 그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이래 혈흔, 학연, 지연으로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혈흔, 학연, 지연에 연루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청장께서 저보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폭하고 관련된 거 잠깐 하십시오. 조폭 근데, 좋아합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제가 이래 생기도 조폭, 야쿠자하고는 제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야쿠자 관련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는 아마 저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동부서 이제 수사과장 하다가 이제 형사과장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전에는 큰 조직 폭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008라는 두목이 어느 지역 신문의 회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가졌죠. 아니 어떻게 조직폭력배 두목이 회장이 되느냐, 내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형사가 지역에 유력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명함을 받으니까 001부 회장 누구 이래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놈인데, 그 사람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밥상 나오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몸에 그림 있는 사람하고는 밥 안 먹습니다. 예, 그림 있는 사람은 절대 밥 안 먹으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겠다고. 나오면서 저 밥 안 먹었는데 밥값 제가 다 주고 왔습니다. 제 밥값 주고 나와서. 그래 그 형사가 굉장히 미안했던지 저한테 와서 밥 한 끼 먹는데 왜 그러시냐 그래도 저는 그 형사를 굉장히 신뢰했는데 그 뒤에 제가 좀 멀리했죠. 그러면 그 사건을 해서 좀 관계가 소원해졌겠네. 관계는 소원해졌다기보다는 좀 멀리한, 이 사람은 좀 지역 토착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래 생각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제가 대했죠.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없어 난리거든요. 서울 쪽밖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그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사실은 애를 안 낳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딴 도시에서 또 뺏어옵니다. 그죠? 뺏어오려면은 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먹거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천의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요즘 데드라인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인구 출생률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생률이 아마 0.98 정도로 제가 알았는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0.91인가? 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낳는 얘기거든요. 현재의 김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 이상을 낳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을 낳아줘야 하는데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서 지금 14만 명 잡고 평균 연령 80 잡고 80년 후면은 몇만이 되겠습니까? 7만 됩니다. 7만. 근데 또 중간에 빠져나가면 한 5만 정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는 지금 국가적인 화제입니다. 그리고 어젠다가 돼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든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균형 개발이라는 것도 하고 있죠. 그럼 국가가 우리 해줄 것이냐? 절대 못 해줍니다. 그럼 지역 발전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시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도시가 되면 빠져나간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에 쇼핑할 곳이 없으면 구미에 쇼핑할 곳이 있으면 구미로 가는 거죠. 그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김천은 이 상태에서 유지하려면 구심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우리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도시와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경쟁의 시대입니다. 서로 뺏느냐 뺏기느냐는 세대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넌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50%를 우리가 가져오면 그 50%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구심력이 있는 우리 김천으로 오는 구심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김천에 오셨잖아요. 이제 오셔서 조금 우리 각오는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도 오셨으니까 마지막 각오 한마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천에 와서 1년을 지나고 또 서울에 가서 제가 외부를 보면서 각 지역을 지금 우리 후보님하고 다니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그다음에 발전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살면서 변화는 1분 1초도 저희들은 계속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수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변화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변화를 이룩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바람으로 또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지역이 막 융성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는 뭐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잘 사는 그게 우리 희망이고 목적이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더 풍족한 사회에서 우리 김천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근데요, 또 작가님이 하시는 거 쑥스러우니까 제가 한번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들이 일궈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담대한 변화와 도전이 우리 김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의를 그냥 보고 있는 침묵이 불의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변화와 도전에 침묵하기보다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 새바람은 아마도 돌풍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김천에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쇼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